그러니까 식사도 하시고 이제 날씨도 한참 더 본격적으로 초복 지났나요? 초복이? 초복 안 지났어요? 지났어요? 초복? 예? 초복 초복. 지났어요? 계속 안 해봤어요? 초복, 중복, 말복 저희가 아, 지금은 초복, 말복? 중복, 말복 지금 초복인가? 그때 지금 지났는지 안 지났는지 아유, 목사님 때문에 지금 생각나네. 그렇죠. 그러고 날이. 네. 날씨가 더워지니까 7월 11일이 초복입니다. 멀었네 그러면. 그때가 초복, 네. 중복, 말복, 그래. 네. 아유, 나 그런 것도 목사님. 이제 날씨도 더워지고 이제 그리고 땀 흘리자 시간도 되셨죠? 난 해마다 돌아온 거기 때문에 네, 기도도 열심히 하십니다. 근데 날씨 더운데 땀 흘리는 만큼 아마 여러분에게 많은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 아이고, 네, 우리 저번 시간에 제3장 16세기 기독교 교회사 소로는 그 부분을 우리가 진행하다가 시간 관계랑 그만뒀는데 다시 잠깐 돌아가서 잘 살펴본다면 자 16세기 유럽에서 일어난 기독교 교육이 그 당시 대대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말도 들고요. 자,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사항을 먼저 더듬어 본 적이 있었는데, 교회 개혁을 결과론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총체적으로 평가를 해야 할 그 필요성을 우리가 느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교회 개혁을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그것을 보아야 할 것인가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보자는 그런 말씀이었었죠. 그래서 첫째, 16세기 유럽의 그 당시의 교회 개혁은 필연적으로 적당한 시기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드렸었고요. 그럼 두 번째로는 교회 개혁은 모두 로마 카톨릭이라는 그 종교에서부터 발생했다라는 말씀드렸었죠. 세 번째로 알아본다면 독일의 마틴부터는 바로 로마 카톨릭 신학교 교수였습니다. 그리고 스위스의 개혁자 찌빙글리는 역시 카톨릭 신부였습니다. 그 사람도. 자, 그리고 우리가 또 아는 칼빈도 이게 신부 수업을 하다가 이렇게 개혁자로 돌아섰다라는 것입니다. 자, 모두 이 종교 개혁은 로마 카톨릭에서부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는 교회 개혁자들은 개혁이란 작업을 공동으로 추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전부 개개인, 개별적으로 펼쳐 나갔다는 것이죠. 가끔 모여서 신학의 일시점을, 무엇을 하도 됐지만은 되게 공통적으로 서로 힘을 합심해서 이렇게 그 연합해서 개혁 운동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도 역으로 생각해 볼 때는 그 당시 함께 만약에 연합해서 모였다면은 오늘날 같은 이런 각종 교파로 나눠지지 않지도 않았을까라고 나중에 생각해 보는 그런 부분이 유사하죠. 자, 그래서 바로 이 세 번째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당시에 먼저 우리가 살펴볼 점 네 번째부터 우리 오늘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당시 교회 개혁자들은 그 당시 모두 다 자기 힘으로 아닌 정치적인 그 배경의 힘을 사용해서 교회 개혁을 이루어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도 우리는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루터가 개혁을 시작한 후에 그는 이제 온갖 위협에 시달리기 시작했죠. 많은 위험들이 그를 괴롭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루터가 그때마다 신변의 위협을 느낄 때마다 바로 그를 도와준 정치가들이 또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당시 독일의 선제후 프리디리. 자, 선제후라는 건 뭐냐면은 그 당시 하나의 로마의 집권 하나 그런 형태였었는데 왕을 뽑을 수 있는 그 선거권, 투표권을 가진 그런 적에 있는 사람을 우리가 선제후라고 그러죠. 이 프레드리로부터 많은 보호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협조가 루터의 개혁에 많은 공을 했다라고 우리가 평가하죠. 자, 쯔빙글리도 시위의 힘, 시의회의 힘으로 개혁을 안정시키고 또 성공했고, 역시 칼빈 역시 바로 제네바 시 정부의 그 도움이 아니었다면은 그 개혁을 성공시킬 수가 없었다라고 우리가 말을 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영국에서는 이제 또 헨리 8세가
사용했던 그런 정치력이 있었었고 또 스코틀랜드도 또 존 록스는 또 그의 개혁도 역시 국가적인 어떤 도움과 요청에 맞아 떨어진 부분이 있어서 개혁을 해 나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점을 살펴볼 때 그 당시에 모든 교회 그런 개혁은 또 성공적이면은 순수한 신앙 운동만 자체가 아니라 이렇게 세속적인 어떤 그런 정치적인 힘을 이용해서 개혁도 이뤄간 부분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우리가 돌이켜볼 때 순수한 복음적 사고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약간 의아스럽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개혁자들이 신앙 개혁 운동에 있어서 순수한 그 자기의 종교성만이 아니라 정치 세력이라는 그런 세속적인 힘의 도움도 얻었다, 성공했다, 이런 우리가 생각을 할 때는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이 개혁이라든가 우리 신앙을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할 건가를 우리가 또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볼 그런 과제가 남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다섯째로는 신앙적 순수성만을 고집하던 세력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그 당시에 우리가 교회 개혁이라고 한다면은 현재 전해오는 크나큰 어떤 업적을 남긴 그런 큰 세력들만 우리가 연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비슷한 시기에 그 당시에 유럽 전체에서 일어났던 순수한 신앙 개혁의 모임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은 재침례파가 있었었죠. 이들은 스위스에서, 독일에서, 네덜란드에서, 그리고 모라비아 지방에서 이렇게 그들이 활동했었고, 이들은 바로 순수한 신앙 개혁을 이렇게 부르짖었던 그런 주의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들 중에는 이제 후프마이어라는 정규 신학 박사, 그 사기 소지자도 있었고, 또 공부는 했으나 성품이 거칠었던 토마스 무언치도 있었고, 공부를 많이 하지 못한 또 메노시몬 등 이러한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순수한 자기 신앙만을 고집했었지 자기들이 이러한 운동을, 개혁운동을 어떻게 성공시켜야 하는지를 잘 몰랐었고 또 조직력에 대해서 이들은 전혀 힘이 없고 무방비 상태이기 때문에 핍박만 당하다가 자기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해체되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비교해 볼 때는 이들은 정치력의 어떤 힘을 이용할 줄 몰랐다라는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나게 하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헤미안과 위그노들도 있었죠. 위그노는 뭐냐면은 프랑스에서 개혁주의를 부르짖었던 순수한 신앙 모임들, 그걸 위그노라고 그러죠, 프랑스에. 자, 또 그리고 기타 분파주의자로 낙인 찍힌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순수한 신앙만을 이렇게 고집했었지 그들을 밀어주는 이런 어떤 정치적 배경이 없었기 때문에 그 계획을 이루지 못하고 역사 속으로 희미하게 사라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약간 혼란스러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그런 면을 우리가 또 올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신앙은 순수할수록 좋다고 여겼죠. 당연한 말씀이죠. 그래서 신앙 운동도 그런 맥락에서 이루어지고 또 이루어져 가야 한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 속에서 이렇게 순수한 신앙의 기여도는 매우 제한적이고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제한적이고 희미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순수함은 제껴놓고 이렇게 현실과 항상 타협만 해야 하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반면적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십자가는 먼저 위에서 아래로 먼저 그어진 선이죠. 자,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어서 순수한 신앙을 표현한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위에서 아래로 그어진 선 하나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고 다시 옆으로 그어진 선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인간과 또 우리 현실이 우리 어떤 마주하고 있는 어떤 그런 사실이기에 십자가는 우리의 구원뿐만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역사 속에서도 우리는 반드시 필요한 삶의 길잡이인 지혜적인 어떤 그런 방편도 우리가 삼아 나가야 한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지금 말씀드린 그런 과거사를 통해 가지고 우리는 앞으로 미래의 어떤 신앙의 좌표를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각도 가져야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개혁이 이루어져 간 상황인데 가장 먼저 교회 개혁 이전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살펴보자 먼저 크게 또 세속적인 상황이겠죠. 세속적인 상황을 말씀드렸다면 미리 뭐 정치적인 상황도 있을 것이고 경제적인 상황이 있을 것이고 또 사회적인 상황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런 부분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개혁 이전의 상황은 자, 그렇다면은 말씀드린 대로 이 개혁은 왜 발생했는가라는 것이죠. 이 개혁이라는 것이. 자, 일반적으로는 교회 개혁이 교회 내의 부패에 대한 어떤 그런 반동적인 사건이었다고 우리가 말하죠. 다시 말하면은 그 당시 로마 카톨릭이 누차 말씀드렸듯이 너무나도 교리적으로 이렇게 왜곡되어 있고 또 도덕적으로 이렇게 부패해 있었기 때문에 올바른 양식을 가진 그 사람들이 이렇게 분개해서 일어난 그런 운동이 교회 개혁이라고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교회 개혁은 단순히 교회 내의 문제만은 아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교회 개혁은 사회적인 원인과 그리고 종교적인 문제가 함께 맞물려 가지고 이렇게 연쇄적으로 같이 일어난 운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다음까지 두 가지 항목으로 나눠서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한다면 지금 칠판에 적혀 있는 대로 세속적인 상황이 어떠했던가라는 것을 살펴보면은 왜 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가 하는 것이 되겠죠. 자,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교회 개혁은 정치적인 거, 그리고 경제적인 거, 사회적인 부분이 다 함께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정치적인 상황을 먼저 우리가 살펴본다면은 초기 기독교는 전 세계적으로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7세기에 이제 이슬람교가 등장한 후부터는 이제 이 카톨릭이 그 세력이 차츰차츰 둘 세력으로 나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때 기독교 국가들이었던 팔레스틴, 그리고 시리아, 소아시아, 이집트, 그리고 북아프리카의 여러 나라들이 이제 이슬람권으로 넘어가 버리고 말죠. 자, 그래서 이슬람권의 피해를 보지 않는 나라는 영국,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독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교회 개혁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몇 나라에서 일어난 운동이었다라고 보지요. 그렇기에 이 교회 개혁이 세계적인 운동은 아니었다라고도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언급해 보려고 하는 이런 몇 나라들을 보면은 모두가 정치적으로 이렇게 많은 파란이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공통점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가 영국을 한번 그 당시 정치적인 상황을 한번 살펴본다면은 당시 영국은 귀족들 사이에 벌어진 장미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그 전쟁 때문에 국가가 아주 무질서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자, 참고로 이 장미 전쟁이라는 것은 자, 붉은 장미를 표시로 삼은 그 당시 영국의 랭커스터 왕과 그리고 흰 장미 표시를 가진 요크 왕과 사이에 왕이 쟁탈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심볼 마크가 하나는 붉은 장미고 하나는 하얀 장미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쟁을 우리가 장미 전쟁이 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헨리 7세가 왕위에 올라가지고 이 많은 대중들의 어떤 그런 불만을 해결하려고 이렇게 봉건 세력, 그 당시 봉건 사이였기 때문에 봉건 세력을 타도해가지고 이제 튜더 왕조를 이렇게 이제 확립을 하지요. 자, 그런데도 이 헨리 7세가 지금 통치 기간, 나라를 이렇게 통치하던 시대도 뒤로 돌이켜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시도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다음에 헨리 8세가 7세 아닌 8세가 1509년 왕위에 오르면서 영국 상인들에게 이제 자치권을 허락함으로써 이제 결국 과거의 봉건적인 형태의 사회적 구조를 완전히 복귀 못하도록 끝을 내버리고 말이죠. 자, 그 후에 이제 엘리자베스 1세가 나오죠. 그때부터 완전 영국이 이제 지금 같은 단일 국가로 이렇게 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운동으로 과거의 그런 봉건주의 체제 하에서 카톨릭이 득세했던 그 관행이 이런 정치적인 여건 때문에 차츰차츰 미약해져 가는 그런 시기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게 바로
영국이 그 당시에 개혁 이전의 정치적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으로 우리가 프랑스의 정치적 상황을 살펴본다면은, 자, 프랑스는 이제 영국과의 100년 전쟁 후에, 자, 영국 100년 전쟁이 있었죠. 이 100년 전쟁이라는 것은 1337년 그리고 1454년 사이에 잉글랜드 왕국의 플레테저가와 프랑스 왕국의 발루아가 서로 왕위 계승 문제를 놓고 역시 권력을 놓고 싸운 것입니다. 권력을 놓고 100년 동안 싸웠던 그 전쟁을 우리가 100년 전쟁이라고 그러죠. 자, 이 전쟁 후에 이제 민족주의 정신을 창출해 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왕이 무기력해서 무능하다 할지라도 그 당시에 왕의 권위는 존중해야 한다라는 그 당시에 나름대로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자, 또 루이 11세 같은 비양심적 군주라 할지라도 프랑스 국민은 왕권을 이제 존중해야 한다라고 인식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 같은 민족주의는 타국에 있는 교황권이 자기 나라의 내정을 간섭하려고 하는 힘을 거부할 수 있는 힘을 만들어 갔다는 것입니다. 자, 국가적인 민족주의가 그 당시 교황권이 나라를 지배하려는 그런 힘에 대한 거부권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경향으로 발전해 나갔다라는 것이죠. 역시 프랑스의 정치적 상황이었습니다. 자, 다음은 스페인의 정치적 상황이겠죠. 자, 스페인은 국토의 많은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이슬람의 지배를 받았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7세기부터 시작된 바로 이 이슬람의 지배는 15세기 마지막 무렵까지 계속되어 갔지요. 자, 그런데 15세기 말에 스페인은 다시 5개의 제후국으로 나눠지고 맙니다. 자, 특히 신앙적 군사 지도자는 이제 독립 군사 통치권을 행사함으로써 스페인을 이제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드는 무편지가 되게 만드는 그런 상황으로 몰아넣었지요. 자, 그래서 이 혼란을 카를 5세가 이제 진압을 함으로써 개인이 전제 정치를 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1인 국가 체제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스페인은 개혁의 바람이 거의 미치지 않고 지나간다라고 우리가 말하죠. 다만 스페인 사람 소수가 그래도 개혁의 국가로서 어떤 하는 그 정도를 약간 미미하게 했을 정도로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 이탈리아의 개혁 이전의 정치적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15세기까지 이탈리아는 지금 5곳에서 소규모의 작은 나라의 형태로 이렇게 이어져 제후국으로 만들어진 상태에서 나라를 이끌어가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탈리아가 잘 아는 부분이 있죠. 베니스. 자, 베니스는 귀족들이 과부정치로 이끄는 상업적 공화국이었었죠. 그리고 밀라노는 두 번째로 부유한 나라였었고, 피렌체는 가장 개화된 상업공화국이었습니다. 그리고 나폴리는 이탈리아에서 중세 봉건적 체제가 가장 오래된 그런 국가였다라고 합니다. 자, 이탈리아 지역이 이렇게 5개 어떤 지역의 특성을 가진 그런 어떤 형태로 나라가 유지됐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이탈리아에서 강력한 중앙 집권적인 지도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것 중에서는 바로 로마에 있는 바티칸 국가였습니다. 자, 바티칸의 교황들 중에 이노센트, 알렉산더, 율리우스, 그리고 레오 등 온갖 교활한 정책으로 이렇게 세속적 권력을 장악하려고 많은 대가를 지불한 교황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들의 주요한 노력은 교황청을 단순한 세속 권력에 불과한 것으로 만들어놓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신앙적이나 종교성을 가진 집단이어야 되는데 세속적인 것에 관심을 돌리는 어떤 교황청으로 변화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리하여 이 로마 가톨릭은 이탈리아의 정치적 국가로도 우뚝하게 만드는 그런 부분이 되게 한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이 바티칸 국가의 야심은 더 많은 세력을 이제 확장시켜 나가려다가 이제 교회 개혁에 된서리를 맡게 된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독일의 정치적 상황이 되겠죠. 자, 오늘날의 독일이 아닌 옛날 그 이전의 독일은 대로마 제국의 후신이라는, 즉 후이라는 어떤 지금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로마가 그 로마의 후신이다라는 그런 자신감을 갖고 있는 상태가 그 당시에 독일이었다는 것이죠. 자, 영토 북서쪽은 네덜란드,
또 지금은 오스트리아와 헝가리 된 그런 지역을 전부 다 이 독일이 지배하고 포함시켜 놓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넓은 나라가 각 지역으로 이제 조각조각 나뉘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세기 동안에 선거 제도에 의한 바로 이런 통일 정치가 그 당시에 독일을 이끌어 갔습니다. 1350년부터는 선거가 7명의 선제후, 아까 말씀드린 선제후죠. 왕권을 뽑을 수 있는 투표권을 가진 그런 직위를 가진 사람들, 선제후 7명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자, 이들 7명의 선제후는 보헤미아, 작센, 브란덴부르크, 라인, 마인츠, 트리어, 퀼른, 이 7가지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독일은 그 당시에 명목상으로는 한 제국이었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이렇게 7개의 선제후에 의해서 완전히 또한 나뉘어져 있는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이런 상태에서 스페인 사람 카를 5세가 이제 독일과 스페인하고 황제가 되어버립니다. 자, 그래서 이 황제는 독일 말을 모르는 상태에서 어떤 그런 황제의 위력을 발휘하려고 했죠. 그래서 이때 부딪힌 사람이 마틴 루터였다는 것입니다. 자, 이 황제는 힘으로 이제 이 루터를 당시에 제거하려고 했으나 아까 말씀드린 작센이죠. 작센 지역의 어떤 그 선제후인 프리드의 반대로 아까 보호했다고 그랬었죠. 그 반대로 그 뜻을 이루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마틴 루터가 피해를 받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자, 이처럼 유럽 전체가 지금 정치적으로 개혁을 열망하는 그런 국민과 개혁을 저지하려는 그런 기존 세력들 사이에 투쟁이 계속되고 있을 그 무렵에 교회 개혁에 과업이 성공하게 된 것은 사실은 이런 정치적 개혁을 열망하는 그 당시의 힘이 역시 어떤 탄력을 받아서 교회 개혁도 함께 이루어졌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세속적인 어떤 상황을 살펴볼 때 개혁 이전의 그러한 모습이었죠. 자, 그렇다면 그 당시에 개혁 이전의 경제 상황은 어떠했을 것인가라는 것이죠. 자, 경제적인 상황을 우리가 살펴본다면은, 자, 교회 개혁 직전까지 유럽 토지의 3분의 1 정도, 이 정도는 하나님의 이름 아래 전부 교회 소속의 등기권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교회의 구조적 제도를 통해서 독일의 총 수입의 5분의 2가 로마의 바티칸으로 이렇게 옮겨서 유출됩니다. 자, 이렇게 유럽의 경제는 카톨릭에 예속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같은 구조 속에서 이제 각 도시들은 독립적인 이제 경제 체제를 위한 길드 조직으로, 자, 길드라는 것은 어떤 상공업에 어떤 종사한 사람들이 모여서 조직을 만든 단체를 우리가 길드라고 그러죠. 자, 이런 조직으로 해서 자, 사업과 무역을 이루어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것은 말씀드린 그런 국가로부터 교황청으로 어떤 자기들의 재산이 이렇게 나가는 어떤 부분을 이렇게 방어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생겨난 그런 형태의 수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구조적 틀 안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유럽에 이제 새로운 돌파구가 생겨납니다. 자, 그 뭐냐면 바로 신대륙의 발견입니다. 자, 이 신대륙의 발견에 크게 공헌한 그런 나라는 포르투갈이었죠. 무적 함대를 자랑했던 선박 항해 예술이 발달했던 그 당시에 포르투갈이었죠. 자, 포르투갈의 헨리크 경이 이제 무역선단을 조직해가지고 1460년에 아프리카 기니아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1488년에는 콩고에 도착했으며 1486년에는 아프리카 최남단이죠. 그 희망봉을 도우는데 항해로서의 성공을 합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콜럼버스가 이제 대서양을 가로질러서 바하마의 여러 섬과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게 되죠. 또 바스쿠 다가마가 그 선장은 이제 인도의 캘리크까지 항해하는 이렇게 아주 발달된 항해의 어떤 그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것이죠. 자, 지금 말씀드린 이와 같은 항해술의 발달과 신대륙에 대한 발견은 중세기 동안 수돈 구석에서 묻혀 있었던 문화가 이제 새로운 도시와 새로운 무역에 의해서 이런 경제 판도가 바뀌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새로운 무역에 의한 경제 발달은 이제 부의 증대와
아울러서 사치를 가져오게 이렇게 바뀌게 되는 환경으로 변하죠. 그래서 새로운 무역에서의 경제 발달은 부의 중대에 이렇게 소비적인 어떤 사치를 말씀드렸었죠. 따라서 전에 중세기의 종교 생활은 눈에 보이는 육감적인 생활로 이게 달라지기 시작한 그런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때부터 새로운 세력으로 이제 새 기술을 개발한 집단들이 많이 사회적으로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자, 과거의 유럽 사회는 많이 달랐죠. 16세기 유럽에는 6,500 내지 8천만 인구가 살았었습니다. 자, 여기서 약 60명의 왕이나 군주 또는 대주교들이 통치권을 장악하는 그런 시대였었죠. 그런데 경제 생활의 변화와 함께 지금 환경이 바뀐 이런 상황 때문에 집단 부르주아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즉 자본주의 국가들이 자본주의자들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새로운 집단은 인쇄술, 광업, 조선업, 기타 새로운 산업으로서 자기들의 세력을 이렇게 경제적으로 부각시켜 나갑니다. 자, 이렇게 되자 과거 봉건제도 사회에서 적응했던 이러한 교회들도 새로운 자본주의적 이런 새로운 집단들과 제휴를 관계를 맺어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유럽 사회는 기존 권력층과 부르주아들에 의해 새로운 상호 의존 관계적인 그런 모습으로 변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의존 관계로 변모해가는 그런 추세에 있어서 가장 민감하게 앞선 사람들이 교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과거 한때 어떤 주교들은 실제로 봉건 영주와 같은 세력을 누리고 살았었죠. 자, 그런데 새로운 사회 변모와 함께 이 교황들이 이제 자기들의 수입을 더욱 증가시키기 위해서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였고, 자, 이로 인해서 교회는 도덕적인 영향력을 상실해서 사회와 도덕가들의 분노를 금치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교회 개혁 이전에 어떤 그런 경제적인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같은 유럽 전역에 흐르고 있는 군중들의 분노는 가난한 농민들의 봉기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14세기부터 16세기까지는 농민들의 봉기가 수없이 반복되어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이 같은 봉기의 저변에는 기존 권력층은 물론 새로운 지배층으로 부상한 로마 카톨릭에 대한 반감이 크게 작용을 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당시의 흐름이 교회 개혁을 성공시키게 하는데 간접적으로 영향이 컸던 것이 사실이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경제적인 영향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회적인 상황은 어떠했는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세 번째로 사회적인 상황이 되겠어요. 자,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자본가들, 즉 부르주아들이 그런 계층이 된 부유한 상인들이 이제 그들이 번 돈으로 대성당, 그리고 건축 후원금, 그리고 내고 또 도시민을 위한 대중 공회당을 지어가지고 시민들의 이렇게 그들을 향해서 제공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도시민들은 새 공회당에서 무도회와 만찬을 즐기고 거기서 여흥을 즐기게 될 수 있게 된 것이죠. 자, 그렇지만 이런 경제적인 여유는 결국 도시인들로 하여금 사치와 향락에 빠지게 하고 맙니다. 이러한 도시인들의 사치로운 우복과 무절제한 남녀 관계는 상대적으로 농민들을 더욱더 크게 자극하였고, 그래서 농민의 봉기는 더욱 자주자주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지주가 누구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긴 했지만 대부분의 농민들은 끝없는 착취를 당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농민들의 봉기는 시골 지역의 농민들과 가난했었던 봉공 귀족들도 이제 같이 함께 가담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들 반란자들이 부르짖는 외침에는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 중에서 성직자들에 대한 증오의 목소리는 특히 유난히 높았습니다. 그 이유는 자, 대11조와 소11조와 관련한 각종 착취의 수탈에 강한 반발을 일으킨 것입니다. 자, 대11조란 토지, 목장, 산림, 가축 등
생산의 어떤 그 생산이 가능한 원천에 소유한 것에서 그 부분에 대한 11조를 바로 대11조라고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소11조는 토지에서 생산된, 즉 곡물이나 가축에서 생산된 그런 실제적인 소득에서 거기서 다시 또 11조를 내는 것, 이것을 소11조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11조를 내지 않으면은 교회 절기에 참여할 자격을 박탈당하고 그리고 이단으로 이렇게 몰리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당시 그러니까 농민들은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라는 상황인 것이죠. 자, 세례에도 돈, 주교회 방문에도 돈, 결혼에도 돈, 참회에도 돈, 도유식에도 돈. 도유식이라고 뭐냐면은 병이나 악마를 쫓아내는 신성한 힘을 주임한다는 어떤 기름을 바르는 상징적인 의미죠. 그걸 도유식이라고 해요. 자, 여기에도 돈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돈이 없으면은 죽은 후에도 제대로 묻히지도 못할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그 당시에 종교가 이렇게 물질 위주로 타락을 하자 교인은 종교의 봉사 기구로 전락하는 그 참상하는 피해가 극에 달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런데다가 이제 15세기 말과 16세기 초에는 유럽 전역에 이제 흉년이 들어서 농산물이 급격하게 감소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이러한 기근은 농민들이 이제 도저히 참지 못하고 봉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원인이 되곤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 같은 사회적 불안이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는 그런 교회 개혁을 성공하게 하는 어떤 사회적인 공감대를 형성했으면 자명한 사실이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은 교회 개혁은 비단 교회 자체만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정치적으로는 말씀드렸듯이 그 유럽의 각 나라들이 이제 봉건 영주에서 단일 국가로 옮겨가는 과정에 있었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이제 신흥 세력에 의해 가지고 자, 기존의 판도가 붕괴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런 와중에서 항상 피해만 당하던 이런 농민들이 자기들의 생존권을 확립을 위한 그런 것을 위해서 분연하게 일어섰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유럽 전역 전체 사회는 신앙의 힘만이 아닌 인간의 본성적인 힘이 개혁을 위한 그런 길로서 흐르게 됐다라고 우리가 이 사회적인 상황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는 세속적인 상황을 알아봤죠? 정치적 상황, 그리고 경제적 상황, 사회적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종교적인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줄게요. 자, 말씀드렸듯이 이제 종교적 상황에서는 교회 개혁을 직접적으로 가져온 그러한 원인은 종교적 상황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자, 이 개혁을 직접적으로 가져온 원인은 지금 바로 적은 이 교황권의 쇠퇴와 거기에 반한 인문주의의 융성이었습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교회 개혁의 상황을 우리가 한번 다시 고찰해보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자, 교황권의 쇠퇴. 자, 중세기는 교회와 제국, 즉 교회와 종교와 어떤 권력이죠.
자, 교회와 제국 사이의 투쟁의 역사로 기록된 것이 중세기의 역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를 대표하는 교황은 종교적인 힘뿐만이 아니라 이제 세속적인 어떤 국가적인 그런 권력까지 행사하려고 황제들과 많은 각축전을 벌였다는 것을 우리가 이전 시간에 많이 다뤄왔었습니다. 자, 이 같은 사실이 이제 그레고리 7세와 이노센트 3세 그런 교황들에 의해서 입증이 되었었죠. 이 부분 우리가 저번에 자세히 다뤘습니다. 자, 그리고 그 들을 이어서 이노센트 4세는 뭐 교령에 관한 주석이란 그런 어떤 교서죠. 자, 이런 교서를 통해 가지고 또 자기들 어떤 그 주권에 대한 주장을 앞세워 나갔고 또 우남쌍탕이죠. 뭐냐면은 이제 하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다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이런 강조를 해가지고 교황이 세속적인 권한과 영적 세계에 관해서 우위에 있다는 것을 그 교서를 통해서 이런 천명을 하는 거예요. 이 같은 세속에 대한 집착은 교황청이 프랑스 아비뇽으로 옮겨가는데 그런 분열 때도 계속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권력과 이 종교의 싸움에 있어서 교황들이 밀려서 아비뇽으로 쫓겨난 사실이 있었다고 했죠. 그런 포로 생활이라고 비교했었던 그 상황을 말씀드린 거예요. 자, 즉 교황 비오 2세 그 사람이 펴낸 저주와 과거라든가 레오 10세가 편찬한 영원한 목자라는 그 내용에서 자기들의 주장을 그대로 천명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자, 교황 바오로 2세는 보헤미아 왕인 조지 포디브라드의 이 왕을 이단의 죄목으로 뒤집어 쓰셔서 퇴위를 시켜버리고 왕권을 헝가리의 마티아스 코르비누라는 그런 사람에게 왕권을 넘겨준 것이죠. 즉 자기 마음대로 왕권을 좌지우지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교황 율리우스 2세는 나바르 왕을 출교시키고 나바르 영제를 아무도 손대지 못하게 하는 그런 만행을 저지르죠. 자, 이렇듯 교황들이 앞뒤를 가리지 않는 세속권에 관한 그런 집착력을 아는 중세기 군주들은 자, 교황과의 마찰을 어떻게 피하려는 어떤 그런 모습을 정책을 쓰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세속권을 장악한 교황들은 이제 외적으로 그들의 권한은 상승되었지만 그들의 본질적으로 갖추어하는 도덕성은 형편없이 떨어졌고 이제 교황권은 계속적으로 지금 쇠퇴를 가져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교황권이 어떻게 쇠퇴하였는가라는 그 몇 가지 사실을 우리가 한번 지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세기 교황들은 자기가 이제 그리스도의 대리자라고 자처하면서 영적, 물질적인 군주로 이제 등장을 합니다. 자, 이들이 말하는 영적이란 매우 탐욕적인 것으로 토지, 집, 짐승, 살림 등 이런 것들이 카톨릭에 속하기만 하면 모든 것이 영적인 것이 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또 교황은 자기 영향권 아래 이렇게 거주하는 시민들을 그 지역의 군주들에게 충성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황이 너희를 다스리는 그 세속권보다 위에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한 것이죠. 따라서 성직자들은 시민법적인 법률이나 세금 징수의 영역에서 모두 벗어날 수 있었다라는 것이 바로 그들의 모습입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중세교회는 자체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이제 기묘한 방법을 사용했는데 교황은 성직자가 사망할 경우 그가 관할 소유하고 있던 토지를 교황 마음대로 제할당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땅을 성직록이라고 하죠. 성직록. 자, 이런 성직록을 할당받기 위한 거래와 흥정이 바로 다반사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어떤 것이 또 성직이 공석일 경우, 자리가 빌 경우에는 그 자리를 지명받을 사람은 그 대가로 미리 금품을 이렇게 상납하는 공석금 제도가 있었고, 성직 취임 후 1년 동안은 자기 수입을 교회당 수리나 작고 아닌 전임자의 후예에 대한 유로금처로 이렇게 돈을 또 상납해야 했습니다. 또한 조달비는 주교의 신방과 여행 경비조로 또 내야 했었지요. 그 외에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11조와 기부금,
특별 면세금 등 온갖 공식적인 세금으로 이렇게 그들의 어떤 뭐랄까요 그 부족했던 부분을 채워 나갔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많은 방법으로 가진 방법으로 이렇게 돈을 수탈함으로써 이 로마의 바티칸은 로마라는 유행어가 생겨났답니다. 그 유행어 이상하죠? 로마 별거 아닐 것 같죠? 그렇지만 그걸 해석해 보면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근원이라라는 말에 라틴어가 있습니다. 라틴어가 있는데 그 앞에 이니셜만 따오면은 ROMA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걸 비꼬는 어떤 그런 상황에서 바로 바티칸은 로마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근원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간접적으로 이렇게 풍자했던 그런 말인 것이죠. 자, 이렇게 돈을 모은 그들이 사치와 향락에 빠졌고 해마다 그들에 의한 사생아들도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브란덴부르크 대주교였던 알베르트는 할레 지방에 고급 주택 2채를 두고 거기에 고급 창녀들과 살았다라는 그런 기록이 또 전해지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생활에 빠진 성직자들의 지식 수준은 또한 최저였다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지방 사제들은 사제직에 필요한 그런 라틴어와 기초적인 요리 문답의 신학과 그리고 미사용의 제의식을 아는 정도뿐 그 외에는 다 이렇게 무지한 편에 속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15세기 말 로마 카톨릭에는 1000명의 성직자 중에서 공부를 제대로 해가지고 대학 가서 공부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무지한 성직자들이 많았다라는 게 되겠죠. 어쩌다가 학위를 가진 자는 마치 그 당시에 불세출 같은 학자의 대우를 받는 그런 잘못된 어떤 그런 대우를 받으면서도 봤으면서 그들의 자기의 어떤 이름의 입지를 나타낸 그런 행동을 보였다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교황청의 업무는 이제 날로 쌓여가기 시작합니다. 자, 교황들이 교권 강화와 재정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모든 재판들을 교황청으로 끌어들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자연히 일이 많아지겠죠, 업무가. 그래서 교황청은 전 서방교회의 가장 높은 항소 법원이 되어버렸고, 따라서 그 경쟁력이 강한 소송인들이 이 교회로 몰려드는 그런 묘한 곳으로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또한 교황청 안에 직원 자리도 이 교황들이 입찰에 붙여서 팔기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 보니파시오 9세는 관직을 가장 높은 입찰자에게 판매한 최초의 교황입니다. 식스투스 4세는 자기가 쓸 3중 보석관의 비용을 위해서 비서직을 6에서 24으로 늘려가지고 그 자리를 판 대금으로 자기의 재혼을 마련했고, 알렉산더 6세는 기금을 마련을 위해서, 자기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새로운 직책을 8개를 만들어서 돈을 받고 이렇게 팔았다는 것입니다. 또 율리우스 2세는 교황청 교서 작성일을 101명으로 늘리고 이들로부터 많은 재원을 마련해 나갔지요. 또 레오 10세는 60명의 출납 사원과 140명의 시종을 엄청난 값을 받고 채용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값을 지불하고 산 자리는 개인적인 소유물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그가 그 자리를 다른 이에게 양도할 때는 또 다시 돈을 받고 넘길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와 같은 교황의 착취는 화려한 로마 교황권을 유지하는 데 쓰였습니다. 이렇게 교황청이 화려한 영화를 누리고 있는 동안 유럽 전체의 성도들은 심한 고통과 착취를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교황권의 타락을 많은 작가들이 풍자를 하고 비판에 나서기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단테의 신곡이죠. 그 내용 안에 이와 같은 풍자의 내용이 많이 담겨진 그런 작품이라는 것도 우리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유럽에서는 교황청 근무자와 성직자로 부를 누리는 자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교황청을 공격합니다. 교회 개혁은 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 등장하였고, 결국 교황청들은 그들이 심은 대로 비난과 심판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종교적인 상황에서
교환권의 세태, 어떤 상황과 어떤 여건에서 차츰차츰 교환권이 세팅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은 인문주의인데 인문주의는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쉬는 시간 갖겠습니다.